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일부. 음악, 제비꽃, 그리고 문자 S. 일상의 혼란에 지쳐가던 루시는 여러 집을 드나들었다. 어느 날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섰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는 존재가 아니었다. 반항자도 노예도 아니었다. 음악의 왕국은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고 그곳은 지성과 교양이 거부한 평범한 사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다. 보통 사람도 음악의 신처럼 자유롭게 연주하며 감동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다. 우리는 그저 경외심을 담아 그를 올려다보며 어떻게 저런 연주를 할 수 있었는지 감탄하고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환상을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행동으로 옮겨놓았다. 아마도 그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아니, 확실히 드문 일이다. 루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눈부시게 뛰어난 연주자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진주 목걸이처럼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았고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정도보다 더 정확한 음을 치지도 못했다. 또한 여름 저녁,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연주하는 비극적인 연인처럼 열정적인 젊은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열정은 있었지만 그것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사랑과 증오, 질투, 그리고 그림처럼 정교한 가구들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위대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승리하는 편에서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 어떤 것을 이기는 것인지, 그것은 일상적인 말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베토벤의 일부 소나타는 비극적으로 쓰였지만 승리를 명확히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주자의 의지에 따라 승리할 수도 절망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루시는 그들이 승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베르톨리니의 어느 습한 오후, 루시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작은 피아노 덮개를 열었다. 몇몇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며 칭찬했지만 그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일기장을 쓰거나 낮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에머슨 씨가 아들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바틀렛 양이 미슬 아비쉬를 찾는다는 소식도, 미슬 아비쉬가 담배 케이스를 찾는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모든 진정한 연주자들이 그렇듯 그녀는 오로지 음표를 만지고 느끼는 것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소리는 귀뿐만 아니라 손끝을 통해 다가왔고 그녀는 그 느낌을 갈망했다. 비비 신부는 눈에 띄지 않게 창가에 앉아 허니처치 양의 비논리적인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상류층이 하류층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좌석은 예의 바른 청중으로 가득 찼고 신부의 후원 아래 노래를 부르거나 샴페인 코르크 마개를 흉내내는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던 남녀들이 있었다. 공연 예정 목록에는 허니처치 양, 피아노, 베토벤이라고 적혀 있었고 비비 신부는 아델라이다나 아테네의 폐허의 행진곡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베토벤 소나타 111번의 첫 마디가 연주되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연주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 없어 긴장감에 휩싸였다. 첫 번째 주제의 포효와 함께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직감했다. 그리고 결론을 예고하는 화음에서는 승리의 망치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첫 악장만 연주한 것에 안도했다. 9개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복잡한 악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중은 그에 못지않게 정중하게 박수를 쳤지만 비비 신부는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저분은 누구죠? 그는 나중에 성직자에게 물었다. 제 교구민 중 한 분의 사촌입니다. 저는 그녀가 고른 곡이 행복한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토벤은 보통 호소력이 너무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 그런 곡을 고르는 것은 오히려 피뚤어지고 거슬리는 행동입니다.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기뻐할 겁니다. 그녀와 바틀렛 양은 당신의 설교를 칭찬하더군요.
네, 설교요. 비비 신부는 소리쳤다. 그걸 왜 들었습니까? 소개받았을 때 그는 왜 허니처치 양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매우 예쁘고 창백하며 아직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주회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사촌과 함께 아이스커피와 머랭을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설교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텀브리지 웰스를 떠나기 전 이제 막 작은 피아노를 닫고 꿈꾸는 듯 그에게 다가온 루시에게 직접 말했다. 허니처치 양이 연주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루시는 즉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 정말 웃기네요. 어떤 분이 엄마에게 똑같이 말했더니 엄마는 채가 절대 듀엣으로 연주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허니처치 부인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별로요. 근데 엄마는 어떤 일이든 너무 흥분하는 걸 싫어하세요. 제가 음악에 대해 열광하는 걸 어리석게 생각하시죠. 언젠가 제가 제 연주는 저 혼자서만 좋아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엄마는 그 말을 아직도 못 잊으세요. 물론 제가 연주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물론이죠. 그는 루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은 말이에요. 루시는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젖은 이탈리아 풍경을 바라보았다. 남부 이탈리아의 날씨는 늘 변덕스러웠고 유럽에서 가장 우아하다는 나라가 형태없는 옷뭉치처럼 보였다. 거리와 강은 흙탕물처럼 더러운 노란색이었고 다리는 칙칙한 회색, 언덕은 부연 보라색이었다. 그 풍경 어딘가에는 미스 라비쉬와 오늘 오후 토레 델 갈로를 방문하기로 한 바틀렛 양이 숨어 있을 터였다. 음악은 어떻다는 말이었죠. 비비 신부가 다시 물었다. 불쌍한 샬롯은 지금쯤 흠뻑 젖었겠네요. 루시가 대답했다. 그 원정은 바틀렛 양에게 전형적인 것이었다. 춥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오고 천사처럼 순수하지만 치마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책은 물에 젖어 눅눅했고 목에서는 기침이 터져나왔다. 평소라면 온 세상이 노래하고 공기가 와인처럼 달콤하게 느껴질 때도 그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을 것이다. 응접실에 돌아와서는 자신은 늙었고 젊은 여성의 동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스 아비쉬가 당신 사촌을 잘못 이끌었군요. 그녀는 진정한 이탈리아를 찾고 싶어 하죠. 제 생각엔 젖은 풍경이 바로 그거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미스 라비쉬는 정말 독창적이에요. 루시는 중얼거렸다. 이 말은 마치 펜션 베르톨리니에서 최고의 공연에 대한 찬사처럼 정해진 표현이었다. 미스 아비쉬는 매우 독창적이었다. 비비 신부는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까지 성직자의 편협함에 물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정말이에요. 루시는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스 라비쉬가 정말 책을 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현대 이탈리아를 다루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미스 캐서린 앨런에게 물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분을 가장 존경하니까요. 미스 라비쉬가 직접 말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둘은 어느 정도 친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그날 아침 산타크루체에서 바데커와 함께 도망쳤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샬롯은 제가 사실상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가장 짜증을 냈기 때문에 저도 미스 아비쉬에게 조금 짜증이 났어요. 두 여성분은 어쨌든 그렇게 잘 지내더군요. 그는 바틀렛 양과 라비히 양 사이에 갑작스럽게 생긴 우정에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늘 붙어 다녔고 루시는 항상 소외된 제3자였다. 미스 아비쉬는 자신이 바틀렛 양을 이해한다고 믿었지만 바틀렛 양은 종종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드러내곤 했다. 이탈리아 생활이 그녀를 텀브리지 웰스에서 정해준 틀에 박힌 보호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일까? 평생 동안 그는 젊은 여성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그의 전문 분야였고
그의 직업은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루시 같은 소녀들은 그저 보기에도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비비 신부는 왠지 모르게 여성에 대해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매료되기보다는 그저 흥미를 갖는 것을 선호했다. 루시는 세 번째로 불쌍한 샬롯이 흠뻑 젖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노 강은 홍수로 불어나 강변의 흔적들을 씻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담서쪽에는 칙칙한 노란색 안개가 드리워져 날씨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녀가 창문을 열어보려 하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애처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문 옆으로 캐서린 헬런 양이 들어섰다. 어머, 허니 저치 양, 감기 걸리겠어요. 여기 비비 신부님도 계시네요. 누가 이곳을 이탈리아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여동생은 실제로 뜨거운 물통을 가지고 간호하는 중이에요. 제대로 된 안락함이나 음식도 없고요. 그녀는 다가와 앉았고 늙으랬던 남자 한 명이 있거나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있는 방에 들어올 때마다 어색해했다. 허니처치 양.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을 닫고도 당신의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문을 닫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 같고요. 루시는 적당한 대답을 했다. 비비 신부는 그들에게 모데나에서의 모험담을 들려줄 수 없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하녀가 불쑥 들어와 괜찮아요. 전 늙었어요 라고 쾌활하게 외쳤던 일말이다. 그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앨런 양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정말 불쾌한 사람들입니다. 사방을 기웃거리고 모든 것을 쳐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알아차리죠. 우리는 그들의 손에 노란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의 욕망을 예언해요. 택시 운전사부터 조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리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어요. 전 그게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은 얼마나 피상적인지 지적인 삶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얼마 전 제게 비비 신부님, 제 아이의 교육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지함이죠. 제게 가르침을 받은 제 작은 빅토리아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앨런 양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유쾌한 방식으로 놀림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여동생은 비비 신부에게 약간 실망했다. 대머리에 젓갈색 수염을 기른 성직자에게는 더 나은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사실 누가 그런 관용과 동정심, 유머 감각이 그런 전투적인 모습 속에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만족감에 빠진 채 그녀는 계속해서 처성이다 마침내 그 이유를 밝혀냈다. 그녀는 의자 아래에서 금속 담배 케이스를 꺼냈는데 터키석으로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건 라비쉬 양 것일 겁니다. 성직자가 말했다. 좋은 친구죠, 라비쉬 양. 하지만 담배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비비 신부님. 앨런 양은 경외심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신부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평생의 작업이 산사태로 날아간 후 사실상 절망에 빠져 담배를 시작했어요. 그게 좀 더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나요? 그게 뭐였는데요? 루시가 물었다. 비비 신부는 만족스럽게 뒤로 물러섰고 앨런 양은 말을 이었다. 그건 소설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아주 훌륭한 소설이었을까봐 두렵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오용할 때 정말 슬프죠. 저는 그들이 거의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녀는 거의 완성된 원고를 아말피의 카푸치니 호텔에 있는 동물에 남겨두고 갈보리산을 산책하다가 잉크를 구하러 갔어요. 그녀는 잉크 좀 주세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지 아시죠? 그 사이 동굴이 큰 소리를 내며 해변으로 무너져 버렸는데 가장 슬픈 건 그녀가 자신이 쓴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불쌍한 사람은 그 후 몹시 괴로워했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큰 비밀이지만 저는 그녀가 또 다른 소설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요. 그녀는 얼마 전에 테레사와 폴 양에게 모든 현지 분위기를 담았다고 말했죠. 이 소설은 현대 이탈리아에 관한 것이라고요.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소설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시작할 수 없었대요. 처음에는 영감을 얻으려고 페루자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는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곳이에요. 모든 것이 너무 쾌활하죠. 저는 당신이 그것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존경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앨런 양은 항상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동정심을 베풀었다. 그녀의 두서없는 말 속에는 섬세한 감정이 묻어났고 가을숲의 썩은 데 속에서 봄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예상치 못한 매력을 선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했다고 느꼈는지 서둘러 자신의 관대함에 대해 사과했다. 그래도 그녀가 조금 여성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에머슨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앨런 양이 남자 앞에서 끝까지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되는 일화를 꺼내자 비비 신부는 미소를 지었다. 허니처치 양, 폴 양과 금발머리가 많은 그 부인은 레모네이드를 마셨는데 늙은 에머슨 씨가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를 주문하는 척 자리를 피하던 그녀는 이내 루시에게 속삭이듯 발을 이어나갔다. 그가 폴양에게 위산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그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좋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죠. 테레사 말처럼 웃을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미스 라비쉬가 S에 대한 언급에 완전히 매료되어 자신은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상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행상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내내 우리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조국인 영국이 오로지 상업에만 의존한다고 열변을 토했죠. 테레사는 너무 짜증이 나서 치즈가 나오기도 전에 식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스 라비쉬, 저 사람이라면 나보다 당신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테니스경의 멋진 초상화를 가리켰죠. 그러자 미스 라비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초기 빅토리아 시대 라고 했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초기 빅토리아 시대. 여동생은 자리를 떠났고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미스 아비쉬. 저는 초기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여왕에 대한 비난의 숨결은 듣지 못할 겁니다. 말하고 나서 끔찍했어요. 저는 여왕이 아일랜드에 가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줬고 그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에머슨 씨가 그 부분을 우연히 듣고는 낮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방문에 대해 그 여성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이라고 말했다고요. 상황이 너무나 나빴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얽혀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 모든 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저 S에 대한 설명이 처음 언급되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미스 라비쉬가 실제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앨런 양, 제가 저 좋은 두 남자와 이야기하러 흡연실에 갈 테니 당신도 오세요. 말할 것도 없이 저는 그런 부적절한 제안을 거절했고 그녀는 제게 무례하게도 제 생각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는 군대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항상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4명의 남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돌아온 비비 신부가 말했다. 미스 아비쉬는 폴 양과 저 모두를 시험해 본 후 마침내 나 혼자 갈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갔습니다. 5분 후
그녀는 초록색 보드게임 보드를 들고 몰래 돌아와서 묵묵히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루시가 소리쳤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미스 라비쉬는 감히 말하지 않을 거고 에머슨 씨는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더군요. 비비 신부님, 늙은 에머슨 씨는 착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비비 신부는 웃으며 그 질문을 직접 에머슨 씨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아니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가끔은 너무 어리석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앨런 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착한 사람인가요? 작은 노부인은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비비 신부는 그 대화가 흥미롭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자극하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앨런 양, 그분을 보랏빛 제비꽃 사업을 하는 착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비꽃, 맙소사,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펜션은 남 이야기를 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곳이에요. 안 돼요. 저는 산타크로체에서 에이거 씨가 강의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오, 불쌍한 허니처치 양.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 안 돼요. 저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에머슨 가족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비 신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에머슨 가족이 베르톨리니 펜션 공동체에 들어오려 했고 그 시도가 실패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성을 대표하는 미스 라비쉬는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었고 이제는 선을 옹호하는 미스 앨런까지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의무감에 충실한 바틀렛 양은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할 정도였다. 루시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는 산타크로체에서의 모험에 대해 모호하게 설명했고 비비 신부는 두 남자가 그녀를 끌어들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보여주려고 한 호기심 많고 어쩌면 합심한 시도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례한 일이었다. 그는 어린 소녀가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실패하길 바랐다. 결국 그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펜션에서의 즐거움과 슬픔은 모두 미숙한 것들이었다. 반면에 루시는 그의 교구민이 될 사람이었다. 루시는 한쪽 눈으로 날씨를 살피며 아침내 에머슨 가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보지 못했다. 그런 때 그들이 항상 당신을 같이 나가자고 방해하지 않았나요? 작은 여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단 한 번뿐이었어요. 샬롯은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아주 정중하게 한마디 했죠. 물론이죠. 그녀가 가장 옳아요. 그들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죠. 비비 신부는 오히려 그들이 꺾였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포기한 것이다. 사회를 정복하려던 시도였고 이제 아버지는 아들만큼이나 침묵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루시와 함께 잘 보호된 상태로 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 아마도 탐험을 계획해볼까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은 비비 신부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녁이 다가왔다. 공기는 더 맑아졌고 나무와 언덕의 색은 더욱 선명해졌다. 아르노강은 흙탕물 같은 탁함을 잃고 반짝이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는 몇 줄기 청록색 빛이 비쳤고 지상의 무릉덩이에도 그 빛이 반사되었다. 그리고 미니아토 언덕은 지는 해를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앨런 양이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회랑이 문을 닫았을 거예요.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요. 루시가 말했다.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싶어요. 순환 트램을 타고 운전사 옆 좌석에 서서요. 두 동료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루시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 비비 신부는 바틀렛 양이 없는 틈을 타 감히 이렇게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편지가 있어요.
만약 혼자 나가고 싶다면 걷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가씨, 이탈리아 사람들은 잘 아시잖아요. 앨런 양이 말했다. 어쩌면 저를 끝까지 읽어줄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루시는 결국 비비 신부에게 양보했다. 그녀는 그저 짧게 산책을 하고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거리로만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들이 창문으로 루시를 지켜보며 비비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전 이 모든 걸 너무 많은 베토벤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제 내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